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 강의 제2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에요. 제1편 민법 총칙, 제2편 물권법, 제3편 계약법 또는 채권법, 제4편이 민사특별법입니다. 그 중에 제1편 민법 총칙 입문 강의, 민법의 기초, 제1편 민법 총칙 제1장 민법의 기초 권리변동 공부하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민법의 의, 그리고 민법이 사법이다, 일반법이다, 실체법이다, 이런 거 공부하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민법의 법원 생각해 봅니다. 민법의 법원. 자, 제1장 민법의 기초와 권리 변동, 그리고 제1절 민법의 기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의 의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민법은 사법이다. 그리고 일반 사법이다. 그리고 실체법이다. 이런 거 공부하셨죠? 이번에는 뭘 공부하느냐면 민법의 법원 공부해볼게요. 법원. 자, 민법의 법원입니다. 법원은 요거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뭐 지원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의 근원, 연원. 민법의 법원이다.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존재 형식.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요. 성문법과 불문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성문법과 불문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성문법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문자화된 법전. 문자화된 법전. 요걸로 구성되어 있다. 이루어져 있다. 그런 얘기죠. 일성자니까. 그러면요, 불문법은 문자화된 법전이 없다. 아닐 필자죠? 그러면 성문법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헌법. 뭐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명령. 또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법원,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규칙, 그리고 명령 중에는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각부장관의 부령, 이런 거 있는데, 대통령의 긴급 명령, 위임명령, 이런 것들은 바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개인과 개인 사이. 그럼 뭐도 들어가요? 국가 간의 조약도 국회 비준을 얻었다면, 이 중에 개인과 개인 사이, 사인 상호간에 관한 조약이 있다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원이라는 건 법의 연원, 근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존재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불문법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관습법, 판례법 이렇게 되게 합니다. 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법원은 역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문자화된 법전이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체계 근간을 이루고, 부족할 때는 2차적으로 여기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 영국, 미국 이런 데는 불문법주의 국가인데 1차적으로 이걸 중요시하지만 2차적으로 요거를 채택합니다. 전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로서 문자된 법전이 우리나라의 법체계 근간, 기준, 기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나라의 법체계를 독일의 법학자 한스 켈제는 뭐로 나눴느냐?
그렇죠. 요거 피라미드형으로 나눴어요. 독일의 법학자 한스 켈젠. 이분은 한나라의 법 체계를 피라미드형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맨 위에 뭐가 있느냐? 헌법. 따라서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상위법이고 기준이 되는 법이고 한 국가의 최고법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헌법을 훼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건 안 되죠. 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법률. 자, 민법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과 법률은 국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제정하는 겁니다. 그 옛날 시골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끝발 있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입법권이 있다고 그런 얘기지, 입법권. 자, 모든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특히 법사위원회. 법사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율사 출신이 9명 중에서 6명이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법률을 국회에서 다 만들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인원도 적지만 각 분야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위임을 줘야 돼요. 위임을 줘야 됩니다. 위임을 줘야 돼. 따라서 행정기관에 위임을 줘서 행정기관의 명령으로 지정하면 이건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기관에 위임을 줬다. 행정기관에. 그럼 뭐가 있어요? 바라는 주체에 따라서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각부 장관의 부령 이런 거 있죠? 그럼 어떻게 돼? 건축법. 그렇지. 우리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죠?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이렇게 나타나요. 명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을 행정기관에서 다 만들 수는 없어요. 왜? 그 지방엔 그 지방의 전문가가 있으니까. 따라서 그 지방의 전문가가 하도록 위임을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게 위임을 해요.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지자체. 네? 자치법규다. 그러죠? 자치법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의결 절차를 거쳐 제정하면 뭐라고 하시죠?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임을 받아 직접 제정하면 뭐라고 하시죠? 규칙. 조례와 규칙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법규. 그래서 상위법은 하위법을 기속한다고 그래요. 기속한다. 기속이 이해가 안 되면 일단 구속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위법은 좀 더 상위법으로부터 효력을 부여받는다 주장을 했어요. 한스 켈젠. 그래서 우리 한나라의 법체계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느냐 그것만 우리 민법의 법원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여기에도 자치법규에도 민사에 관한 규정,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 바로 민법의 법원이 된다. 그래서 헌법, 법률, 민법은 일로 들어갑니다. 민법, 상법 이런 거, 또 명령, 또 조례와 규칙 이런 것도 들어가고 헌법 재판소 결정 이런 것도 들어가요. 대법원 규칙 이런 것도 들어가. 조약도 들어가. 조약이 국가와 국가 간의 그 조약을 말하는데 국회 비준을 얻은 것이 민사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러면 바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어서 우리 문자된 법전이 아닌 거. 그건 불문법이죠? 그럼 관습법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관습법은. 그렇죠. 동일한 행위가 계속되고 반복이 된 거죠. 그럼 우리는 관행을 하죠. 관행은 각 분야에 많이 쓰이는 말이죠. 자, 촌지 주는 것도 관행인데 그건 나쁜 관행이니까 우리 부정청탁 금지법 김영란법에서
그런 관행, 촌지 관행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대기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거 정치 관행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안 되죠. 불법적인 관행이죠. 자, 어찌됐든 관행은 개인과 개인 사이입니다. 우리 민법 시간에는 동일한 행위가 계속되고 반복이 됐어요. 그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일 대표적인 거. 그렇죠. 동산의 양도담보. 동산의 양도담보가 뭐예요? 그렇지, 시골에 그 읍내에 고등학교 합격을 했어요, 옛날에. 아니면 서울에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학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 어떻게 했어요? 에? 소 팔려고 하는데 소가 다 자라기 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이 소를 담보로 해서 옆 동네 돈 많은 분한테 가서 돈 빌리는 거지. 옆 동네 돈 많은 분한테. 그리고 나중에 다 키워서 보내는 거지. 그리고 미리 빌리는 거예요, 돈을. 그걸 뭐라고 그래? 동산의 양도담보. 이런 것이 일부 지방에 인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부 지방이 인정되면 관습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지면 사실인 관습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구해서 검증을 받아서 인정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 관습법 이렇게 넘어지는 거지. 따라서 이 관습법이라고 했을 때는 동일한 행위가 계속되고 반복되어 이 관행 관습이 법적 확신, 법적 승인을 받은 겁니다. 법적 확신에 따라서. 네? 자, 그런데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차이는 사실인 관습은 법적 강행이 안 되죠. 법이 아니에요, 아직. 그러나 관습법은 이거는 법조문으로 없다 하더라도 법과 똑같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관습법은 따라서 법적 승인을 받아야 법 관행이 법적 확신에 이어서 법적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판례예요, 판례. 결국 관습법도 판례로 인정된 겁니다. 법조문이 아니다, 성문법이 아니다. 바로 요거 말씀드리려고 그래. 네? 자, 그러면요, 이거는 법적 승인이 된 거냐? 법적 승인은 아직 안 된 거지. 이거는 법적 승인이 된 겁니다. 법적 승인이 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관습법부터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판결이 확정된 때 이때 인정하는 거냐?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확정된 때가 아니라 관습법의 효력은 소급표를 인정해서 이때로부터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습법의 효력은 소급표를 인정합니다. 소급표를 인정한다는 사실 확인했어요. 그러면요, 이 관습법이 뭐가 있느냐? 관습법을 한 방에 보내버릴 때 뭘로 보내버리면 되느냐? 관에서 명분 없이 사용을 했다.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어. 관에서 명분 없이 사용했다. 관은 뭐야? 그렇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거 얘기하는 거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자, 우리 민법 본문에 나중에 보시면 다 나와요. 여기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인문 강의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면 뭐한다? 다친다. 스트레스만 받아. 에? 지금 인문 강의라 모르셔도 된다니까. 그래서 뭐가 있어요? 그렇지. 명인 방법. 그래서 뭐가 있어요?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뭐요? 사실혼. 그 다음에 뭐요? 동산의
양도, 담보 이런 것은 판례로 인정된 거. 동일한 행위가 계속되고 반복돼서 이 관행위, 관습이 우리나라의 법적 정세에 맡은데 법적 승인을 받은 겁니다. 뭐로? 판결로, 소송을 통해서 판결로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관습법.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자, 우리 사실혼, 이것도 관행으로 인정이 됐어요. 사실혼 하면 뭐 동거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혼에 뭐도 있어요. 보쌈도 있지, 보쌈. 아니, 보쌈 하니까 먹는 보쌈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오늘 식사 안 하셨나 봐. 아침 식사 안 하셨나 봐. 자, 먹는 보쌈 말고. 그랬더니 또 영화나 드라마만 많이 보셨어요. 담 넘어서 과수댁을 보따리에 넣어서 나오는 거, 납치하는 거, 그건 불법이지. 그건 안 돼요. 그건 드라마 재밌게 하려고 한 거지. 그건 불법 납치입니다. 그런 보쌈은. 자, 어떤 보쌈이 있어요? 어떤 보쌈? 그렇죠. 여기 시골 동네가 있거든. 시골 동네가. 그런데 시골 동네 중에서 여기 제일 큰 기와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집에는 창고가 5개나 돼. 창고가. 그런데 이 주인 댁은 갑이라는 분이에요. 갑이라는 분. 그런데 이름이 뭐야? 그렇지, 이 만석 아저씨. 왜 이름이 만석이에요? 그렇지, 부자되라고. 옛날 시골에서는 부자되라고 만석이, 농사 만석이나 지라고. 농사 많이 지라고. 아, 그래, 이분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아. 농사가 엄청 많습니다. 일손이 항상 부족해.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외아들 누구, 외아들 누구, 에? 누구, 이 천석이 외아들, 역시 부자되라고. 이름 천석이야, 천석. 그런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12살인데 결혼을 시켰거든. 신부 누구? 병. 17살. 그런데 12살이면 17살과 결혼했을 때 둘 다 20대, 30대면 모르겠는데 12살이면 애기 아니에요, 아직. 초등학교 5, 6학년 애기 아니에요. 지금 현대로 따져도. 그럼 뭐라고 그래? 누나라고 그러지. 누룽지 읽어달라고. 맨날 떼쓰고. 어? 신랑의 역할을 합니까? 못하지. 그래, 기다리고 맨날 밥만 하고 있어. 어? 이 수많은 수십 명의 일꾼들 밥만 하고 있어. 즉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일찍 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에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요즘은 전염병 창궐하지도 않고 많이 죽지도 않는데 옛날에 전염병 시골 동네에 오면은 아이들이 다 죽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옛날 시골에는 5형제, 6형제 많이 있었는데 한두 명씩 다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50대 이상은, 40대 이상은 물어보시면 아는데 형제 중에 한두 명은 꼭 죽었을 거라고. 네? 그래서 점장한테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점 보러 가면, 점 잘 본다는 사람이, 형제 중에 한 명 죽었네. 왜? 옛날엔 다 죽었거든, 한두 명씩. 전염병을 통해서라도 죽고, 네? 산후조리를 못해서도 죽고. 자, 어찌됐든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어. 그럼 과부댁 된 거죠? 과수댁 된 거죠? 이런 가부를 뭐라고 그래? 어떤 분은 청산가부라고 하는데, 자, 과수댁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데 시집가라 그랬어요. 몇 년, 3년 더 일했어. 20살이 넘었어. 그럼 여기서 할머니 돼서 늙어 죽어야 돼? 그건 아니지. 또 시집가라 했더니 빨리 우리 집을 떠나라 했더니 안 간대. 여기 귀신이 되겠대. 여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있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20대 후반이 됐는데 한 10년이나 밥하고 일 부려먹었는데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그렇죠. 여기 일꾼 중에 누가 있느냐? 돌쇠라고 착실한 30대 노총각이 있었어요. 장가도 못 가고 일만 해. 그래서 안 돼서 어떻게 했어요? 어? 너 밤에 대문 열어놓을 테니까 문 열고 나가라. 그리고 여기 저쪽에 가면 산에다가 운막집도 져놨고 화장도 읽어놨으니까 밤에 아씨 데리고 자루에다가 쌀 좀 넣고 해서 좀
아씨를 모시고 나가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절대 안 나간다고 그러지, 절대. 그러다 뭐라고 그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뭐라고 그래, 며느리가? 돼요, 돼요. 울면서 둘이 떠나서 살았어요. 이걸 우리 사실혼 관행이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실혼이에요. 요즘 그냥 동거하는 거 말고. 이런 것들이 관습법으로 인정이 됐는데 나중에 분쟁이 야기가 돼서 소송이식이 돼서 판결로 검증을 받았다. 그걸 법적 승인이라고 그래요. 그때 관습법 이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관습법은 관에서 명분 없이 사용을 했다. 이걸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관습법 공부하셨어요. 판례는요. 동일한 행위가 계속되고 반복되어서 법적 효력을 인정한 거냐? 이건 관습법이고 판례는 법원의 판결이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건데 주의하실 것은 판례로 물었을 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이 아니라 사실상의 구속력이다. 이게 맞습니다. 사실상의 구속력이다. 이게 맞아요. 이거 주의하시고. 자, 조리라는 건 뭐예요? 자, 법원의 판결의 일회성이라도 법적 효력,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건데 법적 구속력이다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렇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법적 효력은 있다. 이거죠. 사실상의 법적 효력은 있다. 사실상의 법적 효력은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조리라는 건 뭐예요? 조리. 사물의 본질적인 도리나 이치. 건전한 상식. 일상사회생활의 건전한 상식. 법관의 양심. 양식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민법의 존재형식, 민법의 연원, 근원이 될 수 있다. 어느 경우에 사인과 사인 간의 어떤 법률관계에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확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는 법원을 확인을 한 겁니다. 법원을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공부하실 것은 우리 제1절은 민법의 기초고 제2절은요 권리변동이에요. 권리변동. 자, 권리변동의 의의부터 생각하는데 권리변동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의 발생,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권리변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권리변동이라는 것은 소유권 등의 물권 권리가 계약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발생, 변경, 소멸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권리의 발생, 요거는 취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권리의 변경은 주체 변경, 주인이 바뀌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소멸이라는 건요, 권리 이런 것을 상실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상실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상실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문강의니까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쉽게 좀 접근을 하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필지 X 토지를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필지 X 토지를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필지 X 토지. 그런데 이 일필지 X 토지를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는데 매수인들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잔금을 받고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매수인이 이 X토지를 현재 점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소유권이라는 물권 권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나는 거죠. 권리라는 것은 일정한 이익을 향수 누리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 그래서 물권, 채권 이런 거 있고요. 의무라는 것은요. 그렇죠. 법률상의 구속력, 그래서 채무로 연결돼. 여긴 채권으로 연결돼. 물론 물권도 있지만. 그래서 물권, 이것도 권리입니다. 권리라는 것은 일정한 이익을 향수,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 이렇게 정해요. 자, 그러면요, 이때 잔금 치르고 등기 필증 인감을 떼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요, 매수인 의뢰 입장에서는 소유권이라는 물권 권리를 취득한 거죠. 매도인 갑은 팔았으니까 시골 어른들은 뭐라 그래? 팔아먹었다고. 팔아먹었으니까 소유권이란 물권 권리를 소멸 상실한 거죠. 그리고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 X토지의 주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데? 주체의 변경이다. 갑으로부터 을에게 주인이 바뀐 거. 주체의 변경이다. 그러죠. 이런 것을 우리는 바로 권리 변동 그럽니다. 권리 변동 그래요. 그러면 권리 변동 중에 권리의 발생을 생각해 봅니다. 자, 매수인 의뢰 입장에서는 권리의 발생, 소유권이라는 물권 권리를 취득한 거예요. 권리의 발생은 권리의 취득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권리의 취득과 똑같은 얘기예요. 매수인 의뢰 입장에서는 소유권이란 물권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그런데 이 소유권이란 물권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뭐로 나누느냐? 첫 번째, 원시 취득. 두 번째, 승계 취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발생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요, 원시 취득을 뭐라고 부르느냐? 절대적 발생이다. 이렇게 부르죠. 절대적 발생이다. 승계 취득은요, 발생을 중심으로 분류할 때는 상대적 발생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상대적 발생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자, 그러면 원시취득이라는 건 뭘까? 원시취득. 이 사회에 없던 권리를 맨 처음 새롭게 취득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 없던 권리를 맨 처음 새롭게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매매계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승계취득이지. 매수인 의뢰 입장에서는 뭐야?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을 한 거예요. 지금 샀으니까. 그런데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원시란 말 아시잖아. 이 사회에 없던 권리를 맨 처음 새롭게 취득한 거예요. 따라서 계약한 게 아니라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원시취득. 매매 계약을 통해서 잔금 받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승계취득.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건 뭐가 있을까? 그렇죠. 취득시효도 있어요. 많아요. 자, 입문 강의니까 종류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입문 강의 시간에 늘 말씀을 드려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면 뭐 한다? 다친다. 스트레스만 받아. 네? 여기서는 원시취득, 승계취득의 의미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선의취득,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선의취득. 그다음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 없던 권리를 맨 처음 새롭게 취득하다 보니까 하자나 제한이 승계가 안 돼요. 하자 제한은 뭐야? 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이런 게 승계가 일체 안 돼요. 이 세상에 없던 권리를 맨 처음 취득하다 보니까. 그런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을구를 열람해 보면 여기 1번에 근저당 1억짜리가 설정이 돼 있어. 그러면 이거 말소를 해달라고 해야죠, 매수인들이. 안 해줘. 그래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깎고 사시면 되지.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했다. 이렇게 이름 붙이죠. 따라서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은 하자나 제한이 승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하자나 제한이 승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승계취득은 하자 제한이 승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원시취득은 하자 제한이 승계가 돼요. 건물을 신축하니까. 이 세상에 없던 권리를 맨 처음 새롭게 취득하니까. 자, 매매 계약만 하셨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요, 권리의 발생, 취득을 공부하고 있는데, 권리의 발생, 취득 중에 매매 계약을 하면 아직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했어요. 그럼 이때 매수인은 채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소속이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 매매 계약만 하셨다면,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셨다면. 그런데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때는 물권이라는 권리를 바로 승계 취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채권은 원시취득이고 물권은 승계 취득입니다. 매매 계약이 한 채권은 소속이 원시취득이야.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소속이 승계취득이야.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안다스텐이지 뭐. 이거 쉽죠. 에? 어떤 분은 그래, 머리 쥐난다스텐. 어떤 분은 머리 터진다스텐 그래. 머리 터지진 않죠. 이 정도 가지고 계산 문제도 아니고 복잡한 뭐 미분 방정식도 아니고 적분 방정식도 아니고. 에? 복잡한 수학인가요? 물리인가요? 차분히 전진하시면 다르게 돼. 특히 인문 강의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 흐름을 타, 흐름을. 에? 아, 이런 거 공부하는구나. 목차, 용어 위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OT 강의 때 말씀을 드렸잖아. 용어 중요하다고, 용어. 에? 무슨 용어가 나오느냐. 이런 것만 파악해도 돼. 인문 강의 때. 목차, 용어만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인문 강의니까. 자, 원시취득은 뭐야? 이사에 없던 권리를 맨 처음 새롭게 취득하는 거. 승계취득은 그렇죠. 매매 계약 등 전주가 갖고 있던 권리를 이어받는 거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매매 계약만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했을 때는 매매 계약에서 채권이라는 권리를 원시취득하게 되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물권이라는 권리를 승계 취득하게 된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발생, 취득은요, 크게 나누면 절대적 발생 원시 취득이냐, 상대적 발생 승계 취득이냐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책에 다 나와 있죠? 우리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승계 취득, 상대적 발생은 하자나 제한이 승계가 되고,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은 하자나 제한이 승계가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은 크게 나누면 또 나눠요. 특정 승계냐, 포괄 승계냐. 특정 승계냐, 포괄 승계냐. 특정 승계냐, 포괄 승계냐. 이렇게 또 나눠요. 특정 승계냐, 포괄 승계냐 또 나눠요. 자, 포괄 승계라는 건 뭐예요? 포괄 승계라는 건 상속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속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권리뿐만이 아니라 의무는 채무로 연결됩니다. 요것까지 승계되면 포괄 승계예요. 근데 채무 의무는 승계되지 않고요.
권리만이 승계가 되면 특정 승계다. 요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자, 상속을 하게 되면 의무, 채무도 승계가 되죠. 에? 모르시는 분도 있어. 모르시는 분도.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님이에요.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여기 외아들 을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 외아들 한 사람뿐이 없어. 근데 아버님이 약 100억대 재산을 남겼어요. 수십억짜리 건물도 몇 개 있어요. 아버님 명의로 등기해놓고 있어요. 에? 지금 강남 청담동에 수천억대 건물을 갖고 있는 분도 있죠. 자, 그분 때문에 말이 많죠. 자, 어찌됐든 아버님이 강남에 건물을 몇 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외아들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단독으로 외아들에게 뭐가 돼? 상속이 되지. 상속이 될 때 상속은 포괄승계니까, 포괄승계라는 것은 권리, 채권뿐만이 아니라 채무, 의무도 함께 상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전에 보증승계 때 전 재산이 100억대가 상속이 되는데 보증승계 150억이래. 그런데 보증승분이 안 갚았대. 그리고 부도가 나서 연락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돼? 그렇죠. 채무도 승계가 되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시골 어른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럼 외아들 을이 똑똑한 분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상속을 포기해야 돼. 자, 그런데 상속을 포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한 사람만 포기하면 될까? 한 사람만? 아니에요. 상속인 전원이 포기를 해야 돼. 상속인 전원이 포기를 해야 돼. 자, 상속 1순위 누구예요? 상속 1순위 누구예요? 상속 1순위는 누구예요? 그렇지. 직계 비속 아들, 자녀, 손주도 될 수 있어. 그리고 누구야? 배우자.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그러잖아. 배우자죠. 여기 배우자는 0.5 더 줘야 돼. 그리고 직계존속 아들은 1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다 상속이 되지.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어떻게 해야 돼? 상속을 포기해야지. 상속 포기. 그런데 상속 2순위는 누구예요? 직계존속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언제? 직계비속이 없을 때. 그럼 배우자 1.5, 직계존속 1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나 직계존속도 없다. 그럼 누구의 상속 3순위? 그렇지. 형제, 자매.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럼 누구예요? 사촌인의 반결정. 사촌도 상속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없을 때. 그러면 여기까지를 다 죽여야 되나? 그럴 순 없겠지. 상속을 받으려고 이걸 다 죽여야 돼? 그럴 순 없겠지. 자, 어찌됐든 상속 순위를 생각을 해봤는데 사촌이 있다면 사촌까지도 포기해야 되느냐?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보증이 많다. 그거 안 갚았다. 우리한테 승계가 될 수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포기서 안 내면 폭탄 맞아. 근데 사촌하고 연락이 안 되잖아. 연락 안 되는 분 있죠? 저도 있는데 연락 안 되는 분 있잖아. 따라서 전원의 포기서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폭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 요거 있어요. 포괄승계 상속은 채무, 빚, 시골 어른들은 빚이라고 그래. 빚, 채무, 의무 똑같은 얘기야.
이것도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포괄적으로 채권, 채무 다 승계가 된다. 따라서 상속이나 한정성이나 항변권은 1인이 할 수 있어. 이건 1인이 못하고 전원이 포기해야 돼. 이건 1인이 해야 돼. 이건 전원이 해야 되죠. 상속인 전원, 사촌까지도 다 포기서 내야 되는 겁니다. 포기서 안 내는 사람은 승계돼. 채무 다 승계돼. 예? 요걸 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 전국의 빚쟁이 다 모이세요. 신문 광고하고. 전국의 빚쟁이 다 모이면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순위에 따라 나눠주고 나머지는 땡! 책임 안 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서격의 절차를 발표해서 복잡해요. 법무사나 행정사가 100만 원 받고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행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는 잘 안 해줘요. 자존심이 있어요. 자, 어찌됐든 상속은 포괄적으로 채무도 승계가 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일반 상식으로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자, 뭐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 그렇죠. 회사의 합병. 회사가 합병할 때는요. 회사가 합병할 때는 채무도 승계가 되는 거예요. 채무도. 포괄유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뭐예요? 특정 승계는. 그렇죠. 특정 승계는 우리 방금 공부한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 그 다음에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계약,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소속이 특정승계로 분류가 됩니다. 회사합병은 포괄승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포괄승계로 분류가 되면 채권,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특정승계로 분류하면 채무는 승계되지 않고 특정의 권리만 승계가 된다. 해서 권리의 발생은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이냐, 건물 신축 같은 거, 선계적 발생 승계취득이냐, 포괄승계냐, 특정승계냐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 우리 입문서에 보시면 다 있죠? 나머지는 입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류를 다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입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문 강의 제2강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